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교육의 최강자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기만 하는 나라, 창의성 없는 교육,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 하지만 조용한 교실 속 침묵은 어디에도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던 학생들. 그들의 손끝에서 나온 과제는 세계 최고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침묵, 배려, 품격. 세계가 주목한 한국 교육.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세계 유력 언론들이 말합니다. 조용한 교실이 세계를 바꿨다. 한국 교육,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된다. 서구 엘리트도 감동한 조용한 품격.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조용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한때 한국을 비웃던 서구의 한 인재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무너뜨려야만 했을까요? 조용했던 교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혁명. 지금 그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클레어 로버츠, 옥스퍼드대 출신 신경과학 박사이자 미국 명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막 30을 앞둔 나이에 이미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제 교육 철학은 단순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효율적인 학습법, 명확한 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로벌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행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한국 교육이라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계적 암기와 무한 경쟁, 그게 전부 아닌가요? 하지만 학교장의 권유로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교육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어린 시절 엄격한 기숙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그곳에서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강제로 공부하고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성적이 떨어지면 체벌을 받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유로운 사고에서 비롯된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교육 기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암기식 학습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희생시키면서까지요. 물론 성적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제 발언이 현지 뉴스에 실리면서 약간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한 법이니까요. 다음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 심화과학 수업이었어요. 18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첫 수업부터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말이에요. 로버츠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반장으로 보이는 학생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내 답답했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없었고 토론을 유도해도 침묵만 이어졌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내일 수업 계획을 짜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첫날 경험을 이야기했죠. 아빠, 예전에 아빠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이곳 학생들은 마치 로봇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처럼 받아들이기만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클레어,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 모든 문화에는 이유가 있단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저 한 달을 버텨내고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수업도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했죠. 학생들을 4개 조로 나누고 토론 주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각 조에서 한두 명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수업을 멈추고 직접 물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궁금한 점이 없나요? 의견은요? 자유롭게 말해도 괜찮아요.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흘끔거리며 눈치를 보았죠. 마침내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로버츠 선생님, 감히 질문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감히요?
질문이 허락받아야 할 일인가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나요? 교실은 생각을 나누는 곳이에요. 침묵은 배움의 적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업은 그대로 진행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부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로버츠 선생님, 수업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부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해서 그런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존중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표현되는 것 아닌가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인 영어 보조교사인 서현진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현진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현진 선생님, 학생들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클레어. 우리 문화에서는 먼저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침묵이 무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강압적인 학교 환경에서 침묵을 강요받았죠. 그 기억이 되살아나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것도 결국 같은 것 아닐까?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이지 않을까?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함과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일 수업 계획을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저 내용만 전달하는 수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이 학생들에게 제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어요. 매일 밤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 수업이 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러던 어느 날 교무실에서 한국 선생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방식이 아닌데. 맞아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방식에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교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걸까요? 현진 선생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현진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수업 방식이 문제인가요? 현진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열정은 훌륭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먼저 듣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질문은 깊이 생각한 후에 하는 것이죠. 이건 억압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한국은 다릅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억압의 다른 형태일 뿐일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말하지 않고 모두가 그게 정상이라고 말해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침묵. 이게 맞는 걸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클레어, 내 경험을 내게 강요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겪은 억압적인 교육은 나를 망가뜨렸어. 너는 그걸 바꾸기 위해 교사가 된 거잖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죠.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무력감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수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대로 두기로 했죠.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교육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라는 남학생이었어요. 로버츠 선생님, 오늘 수업은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 이 침묵 속에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창문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은 어쩌면 제 렌즈를 통해 왜곡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조용한 교실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가 시작되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개별 프로젝트를 할당했어요.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번 과제는 토론이나 발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연구하세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논문, 실험 보고서, 창작물 등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을 환영한 것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일주일 후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과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와 창의성이 넘쳤어요. 한 학생은 신경과학과 명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는데 대학원생 수준의 문헌 검토와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환경오염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설계를 제안했는데 그 독창성에 놀랐어요. 밤늦게까지 과제를 검토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준이라는 학생의 과제였어요. 그는 인공지능과 인간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에세이를 제출했는데 서양과 동양 철학을 연결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주제를 학생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제 표정이 달라진 것을 학생들도 알아챘는지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해했어요. 과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 깊이와 창의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교실에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어서 몇몇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에세이에 대해 언급했어요. 민준 학생의 에세이는 대학원 수준입니다. 인공지능과 의식에 대한 분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동양 철학의 관점을 접목한 부분은 제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현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오늘 달라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현진 선생님. 이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현진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말이 많지 않아도 깊이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다시 학생들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작품에는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침묵 속에는 이런 깊은 생각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곳 학생들은 정말 대단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각들이 가득해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봐, 클레어. 내가 말했잖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날 밤 처음으로 서울의 밤하늘에서 별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제 눈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처럼 활발하게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지의 침묵이 아니라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수업 방식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개별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게 했죠. 놀랍게도 학생들은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훨씬 자유롭고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차와 손으로 쓴 감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반 학생들 모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로버츠 선생님,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 작은 선물 속에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현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로버츠 선생님, 잠시 양해해 주시겠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오라는 신호를 받고 교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로버츠 선생님. 학생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인 것을 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학생들이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반장인 지연이가 앞으로 나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선생님, 여권에서 생일을 봤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죠. 학생들은 제 반응을 보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학생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어요. 학생들은 제 수업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보였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여러분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뿐이라는 것을.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너무 직설적이고 답을 강요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선생님이 저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그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다른 교육 문화에서 온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생일 카드를 하나씩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현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클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냥 감동받았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현진 선생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조용한 교실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깊은 감정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배운 거였구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제 편견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 한 문화의 경험일 뿐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이제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열린 것처럼요. 네 번째 주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서구식 교육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주 수업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유 토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요. 먼저 15분 동안 주제에 대해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토론이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소그룹 토론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의견을 제시했고 전체 토론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발언했어요. 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마치 산업혁명 때처럼요. 그의 의견에 여러 학생들이 반박하고 지지하며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와서 본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연이가 다가왔어요. 로버츠 선생님, 오늘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토론이 어색했지만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학생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는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수업 방식을 직접 선택하게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토론과 개별 연구를 결합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무실에서 부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로버츠 선생님, 학생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했어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제 방식과 조화시켰을 뿐이에요. 학생들은 이미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진 선생님, 처음에 저는 한국 교육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침묵이 억압의 결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것은 깊은 생각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을. 현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클레어. 우리 문화에서는 배려와 존중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학생들의 마지막 과제를 검토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고 표현 방식은 더욱 자유로워졌어요. 마치 서구의 자유로운 표현과 동양의 깊은 사고가 결합된 것 같았습니다. 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배려와 존중이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자유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연이가 반대표로 나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학생들 모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처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그 순간 제가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가 만나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교육학회에서 한국 경험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조용한 존엄 한국 교육에서 배우는 깊은 사고와 존중의 힘이었어요.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죠.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 그들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침묵은 억압의 결과라고 수동적인 학습은 창의성을 죽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지가 아닌 존중과 깊은 사고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난 생각들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창의적입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과제와 토론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조용한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라운 사고력을 보여주었는지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들의 깊은 사고가 만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교육자들이 질문과 함께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한국식 교육 방식을 일부 도입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조용한 존엄이라는 표현은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육학 교수가 다가왔어요. 로버츠 선생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동양의 교육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왔어요.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제 발표 내용은 교육 잡지와 학술지에 소개되었고 여러 학교에서 한국식 교육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간, 깊은 사고, 존중의 문화가 서구 교육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현진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발표 이후 많은 학교들이 한국식 교육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깊은 사고를 위한 침묵의 시간, 그리고 존중의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진 선생님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클레어,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사실 우리도 당신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수업에서 토론이 더 활발해졌답니다. 교육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어느 한쪽의 방식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이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이었어요. 6개월 후 옥스퍼드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교육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정한결 교장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 발표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버츠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조용한 존엄이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함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는 동서양 교육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깊은 사고와 자유로운 표현, 존중과 창의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는 과정이란 사실을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품었던 편견이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그 조용한 교실에서 배운 진정한 존엄과 깊은 사고의 가치는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의 초청으로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1년 전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의 교육은 억압적이고 창의성을 죽이는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 자신의 좁은 시야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조용한 존중 속에서 자라나는 깊은 사고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방식은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한국에서 배운 존중과 깊은 사고의 가치를 조화시키려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교육을 배웠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방법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과 소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배움에는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확신에 차 있던 젊은 교사는 이제 더 많은 질문을 품고 더 깊이 듣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에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한 한국 교실에서 깊은 사고와 진정한 존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청중들의 박수 속에서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교육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의 조용한 교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그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교육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동양과 서양, 침묵과 표현, 존중과 자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깊고 풍요로운 배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다른 문화나 생각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